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운동선수들은 일반인에 비해 체격이나 체력 등 신체 조건이 더 좋습니다. 맨손으로 1대1 상황에서 제압당하는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달려드는 10명을 상대하긴 힘들 겁니다. 격투기 선수라면 예외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작정하고 달려드는 20명은 쉽지 않겠죠. 여기에 무기까지 들었다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수의 집단이 개인에게 휘두르는 폭력을 린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린치라는 말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미국의 18세기는 독립혁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혁명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즉결 재판으로 처형하거나 본보기로 삼기 위해 잔인한 방식으로 처벌한 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찰스 린치라고 합니다. 이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죠. 원래 린치가 했던 처벌 방법의 핵심은 잘못한 사람에게 폭력으로 벌을 준다가 아니라 잘못이 있는 사람을 판결 없이 처벌한다는 건데요.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재판이고 그 결과가 판결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법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꽤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린치의 뜻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와전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집단 폭행을 가할 경우 린치라고 표현합니다. 린치식의 판결은 300년 전에나 있던 거예요. 미국은 이제 린치식 재판을 하지 않아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와전된 린치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사실 린치는 언제 어느 때 어느 나라에나 다른 이름으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나 죄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 개인이 집단 폭력을 당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평생 후유증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라도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처벌은 범죄에 해당되죠. 린치는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린치도 적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한 린치 사건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 사이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강인데요. 여기를 잇는 이게 경강교예요. 2017년 11월 12일 경강교의 춘천 남산면 방면에서 83세 노인인 이 씨가 익사 한 채 발견됩니다. 이 씨의 시신은 출동한 경찰이 수습했어요. 신원을 조회해보니 원래 미국 뉴저지에서 유명한 한인교회의 목사 출신으로 밝혀집니다.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교회 목사를 맡았었고 지역 한인교회 협회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그 지역 한인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어요. 아내도 건강했고 아들과 딸이 고학력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씨에게 아무런 걱정이나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강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됐던 걸까요? 경찰은 가족에게 이 씨가 사망 직전에 보인 특이한 행동이나 말은 없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잘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77세의 아내인 전 씨는 행방불명이었고 아들은 가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딸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사건을 해결하려면 딸에게서 중요한 단서가 나와야만 합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딸을 찾아가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는 실종됐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러자 딸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가족의 사망 사진을 보여주면 거부감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딸은 과민 반응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는 게 힘들다는 반응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어머니의 실종 소식을 들려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충격을 받거나 다른 가족의 생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딸인 이 씨에게는 평정심 같은 것도 느껴졌거든요. 거기에 며칠간 연락이 안 됐지만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경찰은 딸 이 씨가 보이는 이상한 반응이 부모의 사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판단에 부부가 갑자기 강변에 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놀러 갔던 것이라고 했지만 평소 부모님이 천국에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길래 그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부모의 시신은 화장해 장례를 치러주는 쪽이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식의 떠넘기는 반응까지 보였어요. 부모님은 분명히 독실한 목회자였고 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모태신앙이거나 약간의 종교 지식은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죠. 이 사실을 이 씨 부부가 몰랐을 리는 없는데 거기에 딸은 또 그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는 대답을 하고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언젠가부터 이 가족에게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경찰은 사망한 노인 이 씨의 시신을 수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요. 몸에는 아무런 약물 반응이나 사망 전 누군가에 의한 폭행과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익사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로한 나이에 우울증이 생겨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이 있거든요. 이런 거라면 딸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고요. 사건이나 사고를 겪은 거라면 몸에 외상이 없다는 점이 또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이 사건엔 숨겨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딸은 사건에 관심이 없으니 실종된 아내를 발견한다면 여기서 뭔가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방을 쫓을 단서도 전혀 없었어요. 부부 중 남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북한강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도 여기 근처에 빠졌다는 보장이 없고요.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도 북한강 전체를 수색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아내를 찾는 데 시간을 쓸 수 없었던 경찰은요,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43세의 딸 이 씨로 보고 부부가 언제 집을 나왔는지 아파트의 CCTV를 돌려보기로 합니다. 그러자 사건 당일인 2017년 11월 11일 딸과 60대 여성이 이 씨 부부를 어느 차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 장면을 증거로 딸을 찾아가 함정을 팝니다. 먼저 CCTV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갔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달라고 했는데요. 딸이 함정에 제대로 걸려 들었습니다. 딸 이 씨는 부모님이 잠깐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북한강으로 향했고 자기는 배웅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거나 차에 태우고 운전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경찰이 확인한 CCTV와 아주 다른 말이죠. 이 CCTV에는 딸과 수상한 60대 여성 그리고 사건 당일까지 살아있던 목사 부부를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와 차에 태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거든요. 경찰은 이 영상을 증거로 딸을 긴급 체포해 부부를 데리고 갈 만한 장소를 추정했고 그 지역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가평을 지나 청평을 갔다가 강원도 설악, 홍천, 춘천으로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어요.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는데 이건 아마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경찰 수사를 속이기 위해 나름의 이상한 방법을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딸 이 씨를 유기 혐의로 강한 추궁을 해봤지만 이 사람은 수사에 협조적이지도 않았고요. 자신은 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씨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영어를 잘했는데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갑자기 영어를 쓰는 겁니다. 수사관을 곤란하게 만들었고요. 통역사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시도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죠. CCTV에 찍힌 이 사람은 공범으로 추정됩니다. 이 60대 여성이 누군지도 물어봤는데요. 임씨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목사 부부와 어떤 연관이 있어 보였지만 딸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듣기는 힘들었어요. 확실한 건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겠죠. 임씨의 신원과 인물 관계를 조사해 보니 아주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납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부부가 갑자기 실종되거나 사망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미국 뉴저지주 한인사회에서 영향력 있던 목사가 갑자기 왜 한국에 와서 의문사를 당해야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임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의심되는 딸은 고학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논리나 이성을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종교 세계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사리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이 이유는 지금부터 알아볼 의문의 60대 여성 임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참 미국 뉴저지에서 이름난 한인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이씨 부부는 어느 날 소문 하나를 듣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2017년 10월쯤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문은 임씨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하면서 신도들을 빼내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 부부가 소문을 믿었던 거죠. 목사의 가족도 미국에 있다 보니 전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최대한 먼 나라로 피난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럴 만한 행동과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미국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근거 없는 소문을 아무 의심도 없이 믿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나이가 많은 목사 부부는 아무래도 생명과 큰 연관이 있을 테니 이런 소문에 비교적 심리적으로 약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리분별이 가능했던 딸과 아들은 왜 부모님을 말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딸이 이 소문을 믿은 게 아니라 퍼뜨린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해보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60대 여성 임씨와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처럼 보이거든요. 잠깐 다시 목사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소문에 목사 부부는 2016년 10월에 가지고 있던 교회 부지와 건물, 재산을 처분한 뒤 온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을 고르는데 여기가 바로 경기도 가평군이었어요. 다음엔 방이 4개가 있는 65평의 큰 아파트를 골라 온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65평은요, 사실 4명이 살기엔 집이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이게 딸인 이 씨의 숨겨진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교단의 목사로 있던 사람이라면 종교 지식이 해박할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나름의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쉽게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종교관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졌냐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목사의 가족이 살던 집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전부 사이비 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딸이 끌어들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집을 크게 구했던 거예요. 이 집에서 자주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딸인 이 씨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었는데 어느 순간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 그만두면서 본격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아들이 나왔어요. 오빠인데 사이비에 빠진 동생과 부모에게 수시로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자 가출을 결심했던 거고요.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자기들 거를 같이 믿어주지 않으면, 이해해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껴요. 이 가족은 아들이 반대했으니까 더 심했겠죠, 배신감이. 그래서 가출 신고는 했었지만 찾으려는 시도는 없었고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장기 가출로 2017년 5월엔 실종 상태로 전환되면서 신변을 전혀 알 수 없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 사이비에 빠진 이 목사 가족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직접 만든 원인이 60대 여성인 임씨라는 거죠. 거룩한 물이라는 작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데요, 이 사람이. 신약상서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거룩하게 된 물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전형적인 사이비죠.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신이나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뒤에 여기부터가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신도들을 모으죠. 그리고 가짜 교리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런 뒤에 재산을 뺐습니다.
임씨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런 일을 벌여왔었고 여러 한인 교회들을 와해시킨 전적도 많았습니다. 신도의 돈을 뺐다가 사기 혐의로 1년의 징역을 살은 적도 있는 전과자였어요. 임씨가 신도를 모으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과거에 겪었던 피해자 입장의 사람들을 노려요. 당사자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치 안 좋은 기억이나 트라우마를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말하면서 과거를 치유한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종교의식에 참여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예전에 당신이 가족들과 크게 싸운 일로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로 돈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누구나 겪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말에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정도 이야기는요, 전문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도 친구나 아는 사람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임씨라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무리의 신도가 돼서 임씨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의 신도들은요, 미국에만 있지 않아요. 한국에는 서울, 포항이 가장 많고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과거를 알아챈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거나 곧 전쟁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거라며 말하는데요.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오죠. 목사 부부를 속일 때도 쓴 말인데 이게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각자 다양한 종말론을 내세워요. 그래서 내가 구원해 줄 테니 나를 믿고 따라, 대신 돈 내, 이 패턴이거든요.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가 내세우는 신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종말론이었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 가기 전 한국에서는 교회 5군데를 문 닫게 할 정도의 민폐를 끼쳤고, 미국에선 한인 교회를 돌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돌아 죽는다는 협박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목회자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지만 미국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으니 타겟을 바꿔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고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뉴저지 한인교회 목사인 이 씨에게 접근했던 거죠. 전쟁과 저주에서 피하려면 빨리 한국에 귀국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수법이 통해요. 그래서 이 씨 가족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2016년 말 가평에서 살던 이 씨 목사 부부는 임씨 지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신도들을 뺏기기 시작해요. 교단 입지가 좁아지자 본격적인 정신학대를 당하기도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린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목사인 이 씨는 20대 때 아주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붉은 용에게 옆구리를 물린 적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확인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문제는 이 과거를 이 씨가 얻어 걸리듯이 맞췄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용 때문에 지금 당신이 불행한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는 거죠. 그러자 목사인 이 씨가 이 말을 믿은 거고요. 자기 과거를 맞췄으니까. 이 씨가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임 씨는 이 성격이 붉은 용 때문에 생긴 것이며 살아오면서 딸과 아들에게 했던 실수들이 다 용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씨를 붉은 용의 화신이라고 취급하면서 이 씨 부부를 격리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모자라서 아들과 딸에게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붉은 용이라 부르면서 크게 꾸짖으라는 명령을 했고요. 다른 신도들에게는 이걸 거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딸은 이 말을 듣고 이 씨에게 왜 자기 아버지인 척 하냐며 많은 비난을 했다 그래요. 자, 임 씨는 또 이 씨가 아는 게 너무 많다며 영적으로 깨끗해지려면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봐야 한다고 그랬다는데요. 성경이나 다른 책을 전혀 못 보게 한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라도 청할까봐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시켰죠. 이 거룩한 무리에서 임 씨의 말은 법이었고요. 아주 사소한 행동까지 임 씨가 다 따져 물을 정도로 신도들의 생각과 행동을 극단적으로 억제시켰습니다. 신도들 간의 대화도 당연히 금지시켰죠.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신도들이 한번 집단으로 이탈한 적이 있었어요. 거룩한 물의 신도 중 여성인 노 씨의 남편이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임씨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니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남편이 사망했어요. 하지만 부부를 격리시켜 놓다 보니 이 아내인 노 씨가 3주 넘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계속 남편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변에서 시신 썩는 냄새를 맡게 됐고요.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항의합니다. 그러자 임씨는 하나님이 부른다며 도망쳤고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 갖은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피했었다고 하죠. 이 사건을 겪은 신도들이 임씨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빠져나왔던 거고요. 위기감을 느낀 임씨는 더 이씨 부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압박했습니다. 먼저 빠져나온 신도들은 이씨 부부에게도 빨리 빠져나오라며 말했지만 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추측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이미 세뇌를 당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거나 주변의 반대를 자기가 무릅쓰고 사이비 교단에 들어갔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그만두면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이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인지부조화를 느낀 거죠. 자기가 그동안 믿었다고 생각해서 과감한 행동을 했는데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좀 무너지면서 사실 자신도 알고 있지만 남의 말을 무시하고 좀 피하려고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서 버티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전부터 이씨 부부는 거룩한 무리의 열성 신도가 된 딸에게 통장과 여권 등 모든 생계나 연락수단을 다 뺏기는 바람에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찾아 같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신도들이 이탈하는 가운데 입지를 위협받던 임씨는 결국 영혼 치유 의식을 한다면서 이씨 가족을 강 주변으로 데려가 이상한 행동을 시켰고요. 사건이 일어난 2017년 11월 11일 의식을 명분으로 강에 데려가 이씨 부부를 빠뜨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빠져나온 신도들의 증언과 딸 그리고 임씨의 진술이고요. 미리 확보한 CCTV 증거자료 등으로 꾸며진 사건 정황입니다. 경찰은 딸 이씨와 교주 임씨를 체포해 범행 이유를 강하게 추궁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취조를 거부했어요. 물에 빠져 사망한 목사 이씨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실종 상태인 아들과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내 전 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수소문 끝에 아들이 가평에서 도둑질을 하다 절도죄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인 신분이 아니라서 그랬던 거예요. 절도죄로 잡혀왔지만 사망한 이씨 목사 부부의 아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지금 부모의 사망과 실종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다행히 이 사건을 물어보니 아들도 어느 정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행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출의 노숙자가 된 이유도 여동생이 거룩한 무리에 빠지면서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학대하자 어떻게든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봤지만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스스로 가출을 선택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다 보니 뚜렷한 수입원도 없던 탓에 도둑질로 생계를 이어가다 절도죄로 잡혀온 것이었죠. 아들까지 찾았지만 여전히 어머니 전 씨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18년 3월 24일 강원도 춘천시의 북한강 인근에서 백골화된 여성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각해 신원을 파악하긴 힘들었지만 사라지기 전 입고 있던 옷이 같아서 전 씨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비슷한 이유로 사망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씨 목사 부부의 시신이 다 발견되면서 딸과 교주 임씨를 자살 방조 및 교사 혐의로 구속하는데요.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 13부 부장판사는 임씨에게 징역 5년, 딸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요, 사이비 종교로 가족이 흩어지거나 죄 없는 사람이 사망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돼 있고 개개인을 모두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사이비 교주인 임씨보다 더 강하게 설득할 사람이 있었다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자기 생활이 우선이지 이런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막아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인 임씨보다 더 강하게 설득할 사람이 있었다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자기 생활이 우선이지 이런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막아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묘하게 파고들어 자신과 가족, 사회를 파괴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근절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정식 종교인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17년 강원도 춘천에서 발견된 한인 목사 부부의 사망으로 드러난 사이비 교주 임씨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